복선 화음가라고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이 제목에 대해서 얘기만 하면요. 자, 선하면 복이 오고, 악하면 재앙이 온다. 뭐 요런 내용입니다. 제목이.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냐? 뭐 그냥 생긴 거만 보면은 뭐 권선징악적인 뭐 그런 건가 싶을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약간 뭐에 가깝냐면요, 규방가사라고 하는데, 규방가사는 아시죠? 규방가사가 정확히 뭐야? 네? 뭐라고요? 잘 못 들었어요. 여행이요? 여인. 여행이라고 하길래 놀랬습니다. 네. 그러면요, 규방가사는 되게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조선의 여인상이 나타나는 것들, 혹은 여자가 주인공인 경우, 그런 경우는 우리가 규방가사라고 하는데, 우리가 대표적인 규방가사가 하나 있었죠. 규원가? 뭐 그런 것도 있었겠죠. 근데 규방가사라고 해서 항상 뭐 조선 여인의 어떤 한을 나타내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뭐야, 조선의 여인이 등장하는 가사, 그럼 우리가 규방가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으시길 이제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단 몇 가지 이해를 좀 하기 위해서요, 잠깐 56페이지랑 57페이지에 있는 보기 2번, 4번을 좀 같이 볼게요. 요 부분 좀 정리를 해주고, 일단 4번부터 보고 그 다음에 2번 넘어갈게요. 자, 4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복선 화음가는 조선 말기의 규방가사로, 자, 요런 말이 있었습니다. 개녀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녀가. 그래서 부모가 혼인하는 딸에게 주는 부녀자의 덕목에 대한 애정 어린 충고를 암송하기 편한 가사의 형식에 담아낸 노래가 개녀가이다. 자, 개녀가의 정의가 나왔죠? 누가? 부모가, 그죠? 부모가 이제 자녀에게 뭐 하는 노래라고요? 충고요. 근데 보통 자녀한테 무슨 충고를 할까요? 결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야, 결혼할 때 무슨 충고를 할 것 같아요? 너 애기야, 너 이제 결혼하면은 이제 시집살이 해야 되니까 좀 행동 잘 하고, 그러면 생각도 좀 잘 하고, 뭐 남편도 좀 잘 챙기고, 뭐 대충 그런 얘기겠죠, 그죠? 예, 부모님들은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죠? 언제나 항상 우리가 그냥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언제나 걱정이 돼, 그죠? 자, 어릴 때도 걱정을 하고, 성인이 돼도 걱정을 하고, 지금 저처럼 뭐야, 나이가 어느 정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잔소리가 있습니다, 그죠? 물론 최근에 이제 영상을 잠깐 영상 올리긴 했었는데, 잔소리랑 관련된 어떤 영상을 올리긴 했었는데, 결국 결혼하고 나서도 저희 잔소리를 하고 있어요. 예. 볼게요. 그래서 복선한 거는 어머니가 딸에게 이야기를 건네는 언술구조 안에, 자, 언술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이걸 동그라미 쳐줄까요? 이야기를 건네는 언술구조 안에, 자, 뭐가 있었냐면요, 그냥 충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괘똥엄이라는 어떤 대상을 통해서 충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괘똥엄이면 누가 봐도 어떨 것 같아요? 저 그지 같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요, 얘가 부정적인 대상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굳이 얘한테 충고를 직접 안 하고, 물론 한 부분도 있겠죠. 근데 괘똥엄이에 대한 얘기를 굳이 배게 하는 이유는 뭐야? 이 새끼는 족같이 행동해가지고 족같이 됐으니까 니는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겠죠, 그쵸? 일종의 뭐 정도로 보시면 돼요? 타산지석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쵸? 이런 새끼가 있었으니까 너는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좆된 경우가 있으니까 넌 그러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교훈이, 자, 이런 말도 있어요. 추상적 관념이 아닌 구체적 인물 형상을 통해 제시되는 점. 자, 우리가 보통 아까 방금도 얘기했듯이 교훈적이라고 한다면요, 뭐뭐 하지 마라, 뭐 어떤 감정을 가져라, 뭐 이런 건데, 굳이 이 사람, 이런 구체적인 대상을 가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개녀가 유형에 속하는 일반적인 작품과 구분이 되는데, 다음은 복선 화음가의 구조를 도식화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 구조도 보시면요. 지금 뭐 처음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딸에게 하는 이야기가 갔다가요. 자, 딸에게 하는 이야기에서 괵동어미의 이야기로 갔다가 다시 딸에게 하는 이야기로 바뀌어요. 자, 이런 구조가 무슨 구조일 수 있을까요? 네? 무슨 이야기 구조? 무슨 구조예요? 괵동어미 이야기가 어떤 것 같아요? 전혀 다른 이야기 아니야? 그죠? 딸에게 하는 이야기랑은 다른 거잖아. 그죠? 그럼 이거는 우리가 액자식 구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유의를 하라고 했어요. 액자식 구성이라고 해서 반드시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이게 괵동어미에 대한 이게 썰 같은 거니까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무조건 과거가 있어야만, 과거 시점으로 돌아가야만, 역순행적 구성이 있어야만 액자식 구성이라고 하기에는 어렵다고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거 항상 조심하라고 했는데, 아무튼 요런 이야기 구성 방식으로 봐서는 요 부분이 이제 액자식 구성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쪽 볼게요. 2번 쪽. 자, 2번에 있는 보기는 어쨌든 간에 괵동어미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깔려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요? 어디 보세요. 자, 그 2번에 거기 보기 잠깐만 볼게요. 뭐라고 되냐면 희화적 표현이라고 있어요. 희화적 표현. 왜냐면 대상을 해학적으로 묘사해 웃음거리로 만드는 방법으로 주로 화자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인물. 자, 여기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인물이 얘죠. 괵동어미죠. 괵동어미. 그죠? 그래서 독자들이 그 대상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갖게 한다. 그러면은 얘가 부정적 대상이다 보고 그 다음에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다른 대중들도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대상 인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평가적 진술이나 반어, 의문과 같은 수사적 표현을 통해 제시가 되고요. 희화적 표현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대상 인물과 비교해 자신이 상대적 우위에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하여 독자들의 웃음을 유발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새끼가 하는 행동이 존나게 웃긴 거야. 그 다음에 한편 대상 인물이 억압받는 계층일 경우, 자, 억압받는 계층 동그라미 쳐주시고, 물론 이거는 전부 그런 건 아닐 거고요. 그죠? 억압받는 계층일 경우 그가 보여주는 엉뚱하고 거침없는 행동을 규범에 얽매여 살아야 했던 이들에게는, 자, 왜 규범에 얽매여 살아야 되는 거야? 조선시대잖아, 그지? 대리만족의 쾌감을 주기도 했을 것이다. 뭐 하시는 거죠? 보기 얘기, 지금 따로 필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내용이 졸라 길어요. 예. 내용이 졸라 길어요. 길지만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예, 해볼 만은 해요. 그냥 내가 읽기가 힘들 뿐이지. 예. 눈이 지금 너무 아파요. 예. 졸려요. 방금 커피를 먹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커피 하나로 안 되나, 한 잔으로는 안 되나 봐요. 이제. 그래서 이따 쉬는 시간에 커피를 또 먹어야겠어요. 왜? 너도 그런 정신으로 공부를 하세요. 아니에요. 그냥 나는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거니까. 그때도 얘기했었지만 여러분들의 공부와 저의 공부는 다르죠. 여러분들의 공부는 보상이 없는 그러니까 보상이 없다기보다 약간 업적의 느낌이라고 했잖아요. 예. 이뤄내기 졸라게 힘들고 보상이 바로 안 들어오고, 그죠? 보상은 언제? 내후년에 들어오면 내후년, 그죠? 그때 들어오고. 예. 저 같은 경우는 일종의 약간의 일일 퀘스트가, 주간 퀘스트 같은 느낌이에요. 예. 주간 퀘스트 깨면 뭐 보상 받잖아요, 그죠? 약간 그런 느낌이라 하기 싫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안 그래도 오늘 지금 여러분들 수업 끝나면은 6시까지 공강이야. 그래가지고 뭘 해야 될까 고민을 졸라게 하고 있어요. 그냥 근처 카페 나가서 공부나 해야 되나. 전 이래요. 요즘 쉬는 날 공부해요. 졸라 싫죠. 저도 싫어요. 그러니까 쉬는 날에 뭔가 놀고 싶긴 한데, 그때 되면은 항상 쉬는 날에는 항상 제가 뭐 하냐면 교재 작업, 상담 전화. 다 통화했죠? 너랑은 안 했던 것 같은데?
예, 아직 안 했던 것 같은데. 뭐 알아서 잘 하셨으니까. 뭐 등급이 내가 잘못했네. 예.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못하면 내 탓이지 뭐. 아닌 척. 아 그럼 내가 전화하면 또 이제 도계자 박아야겠네. 아 죄송합니다. 근데 또 근데 엄마는 화내지 않았어요. 원래 화내죠? 원래 성적표 나왔을 때 보내면은 분명 엄마가 화내겠지 하고 보냈는데 그렇게 화를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전공화 잘 봐서 전공을 잡아서 아휴 이게 참 힘듭니다. 매번 이제 그런 이제 여러분들의 성적이 나올 때마다 이제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되나 이거에 대한 그게 있네. 아 전화를 한번 드려야겠네. 원래 안 드리려고 했는데 또 어쨌든 좋게 잘 나온 건 아니었다. 그죠? 한 개 틀렸나? 그죠? 한 개 틀리고 몇 등급 나온 거야? 2 나왔어? 뭐가요? 3? 4? 이런 씨발 뭐 100점이야 다? 다 100점이야? 아이 뭐 그래요. 괜히 내가 잘못한 거 같네. 넌 진짜 안 할 거지 너? 그래. 이거나 열심히 해. 네. 자 아무튼 가봅시다. 자 아까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개녀가라고 했고 부모가 자녀한테 결혼에 대해서 충고하는 내용이라고 했으니까 그거 관련해서 좀 잘 보세요. 자 처음에 자기네 가문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아들 형제 진사급제라고 했어요. 자 얘 아들이 몇 명 정도 있는데 얘가 진사로 급제를 했대요. 예. 여러분들 진사가 뭔지 아세요? 뭐 해봐야 명륜 진사갈비나 얘기하고 있겠지. 그죠? 이제 무한으로 즐겨요. 명륜 진사갈비 하면서 이제 그러겠죠. 아무튼, 이 진사라는 이 말 자체가 어쨌든 뭐야? 벼슬을 했다는 얘기죠. 그죠? 아들이 벼슬을 했다는 얘기는 뭐 결국 뭐예요? 과거에 합격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여기에 직접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가문도 혁혁하다. 자, 아들이 진사급제를 했기 때문에, 우리의 가문이 아주 그냥, 자랑스럽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누구 때문으로도 얘기할 수 있어. 누구 때문? 지금 엄마가 나한테 얘기하는 거다. 엄마가 그 딸한테 얘기하는 거다. 그래 엄마가 이렇게 뒷바라지 열심히 딱 해줬으니까 우리 가문이 딱 여자가 빛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예를 들어 동균이가 이제 서울대를 가자 쳐. 서울대 합격했어. 그 엄마가 얼마나 큰 거야. 우리 가문 막 와 난리 났네 이러면서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딸을 길러 출가하니. 자, 그 아들은 이런 벼슬을 지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딸은 뭐 하고 있대요? 딸은 뭘 시켰다? 결혼을 시켰어요, 이제 이번에. 딸을 이제 결혼을 시키니까 혼수범절 치행이야 다시 일러 어떠하리. 그래서 혼수에 관련된 예의는 다시 얘기해서 뭐 하겠니? 그러니까 뭐야? 혼수 예의에 대해서 다시 얘기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 결혼을 하니까 당연히 어떤 혼수에 대한 예의를 다시 얘기해 줬다. 서리적 표현이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추나 추동 사철의복 너의 생전 유족하다. 자, 뭐야 이게 뭐 봄여 사계절 의복이 뭐야 지금 뭐 충분하다 뭐 이런 얘기겠죠. 얘네 집이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예, 집이 좀 잘 살아요. 그 다음에 자 바느질에 침선하며. 침선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침선? 침선도 일종의 바느질입니다. 어쨌든 근데 여기서는 좀 어떻게 얘기하면 되면 그 바느질을 이제 혼소형 비단을 좀 만들고 그 다음에 대마구종 춘두기호 정가라님 영매로다. 요거 잠깐 뒤에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두 번째 줄부터 볼게요. 화자의 딸이 시집갈 때 넉넉한 재산을 가지고 함께 가는 모습. 아까 뭐 얘기인 거야? 혼수 예의라는 게 뭐겠어요? 이거 재산 많이 들고 가줘야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뭘 많이 줘야 돼? 선물을 많이 줘야 돼.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혼수에 이제 잔뜩 뭔가를 실어서 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남녀노비 가졌으니 전담인을 아니 주랴. 그러니까 남녀노비도 보내주는데, 그러니까 노비들을 이제 그 시집가한테 보내줬고요. 그 다음에 전담인들을 아니 주랴. 전담이 뭐야?
전답. 논밭이에요, 논밭. 그래서 논밭을 주지 않겠냐. 그러니까 뭐야, 논밭도 주겠다는 얘기예요. 야, 씨, 결혼하면 이런 것도 받네요, 그죠? 참, 그래서 요즘은 그래도 그게 좀 많이, 그러니까 요즘에 일종의 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 결혼을, 어쨌든 주위에 결혼한 걸 본 적이 있어요? 뭐 드라마나 어떤 거든 봤을 거 아니에요. 보통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뭐야, 어떤 집안에서 뭐야, 막 집도 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일종의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게 논밭을 줬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도. 그죠? 예. 근데 사실 그 옛날에는 좀 그게 가능했겠지만 지금은 여러분들 집 사기가 쉽지는 않죠. 그죠? 물론 부모님의 지원을 받으면 정말 좋겠지만 보통은 그게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뭐 당장 이제 뭐야 이것만 얘기해. 우리 집, 우리 부모님만 해도 어떻게 내가 결혼할 때 집 사줄 수 있거든요? 안 돼. 요즘 집 졸라 비싸. 그나마 좀 떨어지긴 했어요. 예, 그래도 조금 떨어지긴 해서 이제 좀 살만해졌어. 한 뭐 몇 억이면 산다고 하는데 내가 씨발 몇 억이 어딨어. 그럼 뭐 대출 받아. 요즘 대출 금리 답이 없어요. 아무튼 이제 막, 제가 결혼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뭐야, 어때? 비용들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지. 여기만 보기만 해도 어때? 뭐 보냈어? 막 마부도 보내고 막 뭐 논밭도 보내고 막 노비도 보내고 씨발 막 밭까지 주고 막 난리 났어요. 그죠? 요즘은 그렇게 할 수가 뭐 있을 수도 있지. 근데 나가면 되더라고.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저는 이제 결혼에 대해서 이제 거의 포기 상태라고 보입니다. 나 혼자 먹고 살기 힘든데 뭘 이제 결혼을 합니까? 네, 물론 결혼할 때 가장 중요한 준비물이 올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준비물은 여자친구나 혹은 남자친구가 되겠죠. 예, 일단 그거부터가 있어야 결혼하는 말도 하는데 아주 싸발스럽네요. 그죠? 뭐 괜히 내가 지금 돈 없다고 말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상대방이 없어. 족가네 갑자기.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동균이는 아니 안 할게요. 이제 포기했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채원이는 아니다. 뭐 더 얘기해봐. 일단 2년 후에 가 봅시다. 그죠? 근데 2년 후면 생길 것 같죠? 여기까지는 좀 그렇고. 자, 아무튼 자, 대한불갈 좋은 전답 300석 받는 추수. 뭐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뭐 이 대한불갈이 뭔지 뭐 알 필요는 없겠죠. 그냥 맥락상으로만 봤을 때 좋은 전답 300석 받는 추수. 그러니까 좋은 밭이다 보니까 추수를 할 때마다 300석 정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땅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동규나 보고 있니? 너 집중하고 있니? 하고 있는 거야? 멍 때리는 거 아니지? 자, 그 다음에 동도지 5천량은 요용서치 유효하다. 일단 동도지도 사실 알 필요는 없겠지만 원래 뜻은 뭐냐면요, 그 땅을 빌려주고 얻는 돈이에요. 소작, 일종의 소작이었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제 지주 입장이겠죠. 그죠? 이 5천량은 뭐야, 요용서치 유효하다. 그러니까 모자람 없이 넉넉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혼수 비용으로 5천냥이야. 야, 지금은 5천만 원이야. 개꿀이지 않냐? 그죠? 자, 그 다음에, 나의 신행 올 때가 도리어 생각난다. 자, 이거 무슨 느낌인 것 같아요? 나의 신행. 맞아요. 라떼는 말이야. 내가 지금 이런 말을 하니까, 라떼가 결혼할 때가 딱 생각난다는 이거예요. 그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충고한다 했잖아. 이게 뭐겠어? 라떼는 말이야. 이거 나온단 말이야. 그죠? 그 다음에, 저 건너 개똥어미, 잠깐만.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나도 이게 비슷하다는 얘기는 자기도 이제 시집 올 때 이런 혼수를 졸라게 주고 그랬다는 얘기겠죠. 근데 보통 보니까 그럼 얘 엄마 집이 못 사는 집이 아닌 것 같아요. 좀 잘 사는 집인 것 같아. 그죠?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제가 졸려? 졸리는 것 같은데? 그래요? 눈이 조그매지신 것 같은데. 안 그래도 눈이 크신 편은 아니에요. 졸리시면 안 돼요. 그죠? 자, 근데 일단 거기까지예요. 자, 거기까지가 여기까지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의 이야기로 넘어가냐? 괴똥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자, 저 건너 괴똥함이 시집살이 하던 말을 너도 들어 알거니와 대강일로 경계하마. 자, 잠깐만, 우리 여기서
괴똥어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나타나는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뭐예요? 방금 얘기한 그렇죠. 경계하라. 너 이 엄마처럼 하면 안 된다. 괴똥엄마처럼 하면 좆되는 수가 있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뭐라고 하고 있냐? 자, 제일 처음 시집 올 때 가산이 만금이라. 야, 얘도 나름대로 돈이 좀 있었던 집안이었어요. 돈이 좀 있는 집안이야. 돈이 조금 있었던 집안인데 또 뭐가 있었냐? 마당에 노적이요 너른광에 금은이라. 그러니까 노적은 뭐냐면 곡식을 무수히 쌓아두고, 그러니까 마당에 혼수용품으로 곡식을 무수히 쌓아두고, 그 다음에 너른광에 금이랑 은들이 그냥 확 넣어놨다는 얘기예요. 그죠? 신행하여 오는 길에 가망문에 나서면서 자 눈을 뜨러 사방 살펴 기침을 크게 하니 신부행실 바위 없다. 자, 이거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야, 이 새끼가 결혼하고 나서 이제 가마를 타고 집 가는 길에 눈치도 없이 기침만 졸라게 떼요. 그래서 막 야, 신부로서의 뭐가 떨어지는 행동이야? 품격이 좀 떨어지는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앞으로도 이제 괴똥어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보통 요런 행동들, 부정적인 행동들을 계속 쭉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이해되니? 자, 그래서 다담쌍의 허다 음식 생률 먹기 괴이하다. 야, 얘가 다담쌍도 차려놨어요. 자, 다담쌍이 일종의 뭐 이런 겁니다. 간식을 놓아주는 상인데, 자, 여기에 생밤을 넣은 거야. 야, 그냥 밤도 아니고 생밤이야. 야, 간식상에 생밤 넣어둔 거 먹을 수 있겠냐? 이빨 아프지 않을까? 익히지도 않고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거 먹기가 괴이하고, 자, 무릇은 배가 그리 고파 국 마시고 떡을 먹고 좌중부녀 어이하라 떡 조각을 집어들고 이도 주고 저도 주고 세대킹실 전혀 없다. 그러니까 뭐야, 아까 뭐 국만 처먹는 애같이 떡도 먹다가 떡 여기도 나가주고 저기도 나눠주고 이질하니까 새로 들어온 그 마누라라고 하기에는 행동이 좀 별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요거를 뭐 굳이 외우려고 하실 필요 없고 얘 행세리 좀 거지 같은 것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입구역에 침이올로 좀 내봐잖아. 야, 결혼한 지 이제 이틀밖에 안 됐는데 여기 침이 흘러가지고 지금 뭐라고 돼 있대? 연지분도 간데없고, 야, 입에 침이 흘려가지고 화장도 다 지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아유, 존나 못생겼죠, 그죠? 어떻게 생각해요? 결혼했는데 첫날부터 입에 침이 줄줄 흘려. 이제 화장 다 지워졌어. 바로 정죽돌 아니냐? 인정?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아까울싸 대단치마 얼룩덜룩 흉악하다. 자, 이거 대단치마 뭔지 모르셔도 됩니다. 뭐 다만 대단치마가 뭐냐고 하냐고 물어보면은 그때 당시에 뭐 중국이나 대만에서 지었던 치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냥 우리가 그걸 몰라도 뭐라고 돼 있어? 치마가 어떻대? 흉악하다. 옷 관리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죠? 요즘으로 따지면 뭐야? 옷에서 막 땀 냄새가 나. 데오드론트로 해결이 안 돼. 답이 없어요. 막 여기저기 얼룩도 졸라지고요. 밥 처먹을 때마다 뭐야? 빨간 육개장을 처먹는데 여기 다 묻어봐. 이거 답이 없는 새끼예요, 이거. 드라이 클리닝으로 안 돼.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냐? 신부행동 그러하니 니하니 외면하라. 이것도 마찬가지 서리적 표현이겠죠. 다 외면할 만한 행동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맞니? 맞아? 외면할 만한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외면을 할 수밖에 없는 행동들을 쭉 나열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3일을 지난 후에 형용도 기괴하다. 야, 그래도 생긴 게 참 기괴하대요. 3일밖에 안 지냈는데 벌써 3일 만에 생얼을 공개하셨나 보네요. 그죠? 왜 생얼이 어때서? 그럴 수도 있지. 뭘 내야. 자, 그 다음에 또 백주에 낮잠 자기 혼자 앉아 군소리며. 자, 그러니까 뭐야, 백주 대낮에 낮잠 자고 있고, 원래는 뭐 다른 일을 해야 되는, 요즘이야 뭐 자든 뭐 아이든 뭐 상관없겠지만, 그죠? 자, 아무튼 둘이 앉아 흉보기와 흉보는 것도 하고, 문틈으로 손보기며, 문틈으로 손본다니까 문틈으로 손님이 누구 하는지를 보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몰래 살피고.
그다음에 담에 올라 12구경. 담에 올라가서 이제 뭐야 그 종들 구경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요즘 감성이랑 좀 안 맞기는 하지만 이게 어쨌든 간에 뭐야 조선시대의 여성이라고 생각했을 때 좀 상당히 방자한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포인트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어른 말씀 토달기. 이건 누가 봐도 개새끼지. 그죠? 어른 말씀 토달기와 금강산 어찌알고 구경하니 둘째로 다쳐. 거기 부분은 밑줄 쳐주시고요. 그냥 요거는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뭐로 보시면 되냐? 노는 걸 좋아해요. 노는 걸 좋아한다. 이렇게 옆에 적어주시면 돼요. 거의 뭐 뽀로로네요 이 새끼. 그죠? 노는 게 제일 좋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기억 니은 모르거든 어찌 책을 들고 왔노. 자, 심지어 뭐야 한글도 몰라요. 한글도 모르고 그래서 책도 당연히 못 읽고요. 그 다음에 앉음앉음 용렬하고 걸음걸음 막직하다. 뭐야 용렬하고 망측하다는 얘기 자체도 이제 부정적인 시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맞나요? 부정적인 시선. 자, 그 다음에 다른 박지라는 때 너털옷은 무슨 일이고. 자, 지금 뛰고 있는데 너털옷을 너털 옷이 아니라 너털 웃음이구나. 자, 여자가 웃는데도 뭐야 뭐 어떻게 웃어? 존나 그지같이 웃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너털 웃음이 뭔지 아세요? 뭐 이런 거야. 야, 근데 결혼한 지 3일밖에 안 된 그 친구가 허허 이러면은 뭐라는 거야 이거. 이게 아주 최악이에요, 최악. 그죠? 자, 치마꼬리 헤어지고 비녀 빠져 개가 문다. 약간 뭐야 개가 물 정도로 뭐 비녀의 상태도 별로 좋지 않다는 얘기인 거. 근데 요거는 자체는 뭐라고 볼 수가 있어? 해학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여기 전반적으로는 다 해학적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허리띠 어디다 두고 붉은 허리 드러내노. 야, 벨트도 없어가지고 맨살이 그냥 드러난대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아예 뭐야 어제는 시집살이로 왔는데 예의 자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른 걱정하올 적에 쪽박 한 박 던지며 성내어 소떼 닦기. 야, 그 뭐야 이 뭐 집안일을 시켜도 지랄하면서 아이 씨발 이러면서 막 소 존나 닦기 싫네 하며 막 이런 식으로 막 한 거야. 그 다음에 독살 부려 그릇 깨기. 야, 설거지 하는데 야 이 그릇을 닦아야 되는데 그릇을 깨먹고 있어. 그 재산을 탕진하고 있네요. 그죠? 등잔 뒤에 넘복이며 가만 말뜻 세워 아니한 말 지어내어 일가간에 이간질. 에이, 이것도 아니네. 이간질도 시켜. 와, 진짜 최악입니다 이 새끼는. 그죠? 그 다음에 좋은 물건 잠깐 보면 뭐라고? 도적하게 예사롭다. 야, 좋은 물건만 보면 바로 뭐네 훔쳐버린대. 그 다음에 아이고 그 중에 행실보서 악한 사람 부동하여 착한 사람 흉보기. 부동한다는 얘기가 한통속을 해서 한통속에 이제 들어가서 착한 사람을 흉보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요. 자, 제 처신 그러하니 남편인들 귀할 소냐. 그러니까 얘가 지금 처신이 그러니까 남편한테 잘하겠냐 뭐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금슬조차 야, 또 얘 뭐하냐. 요런 짓거리도 하고 있어요. 뭐하고 있냐면 금슬조차 살풀이며 무병하라 푸덕거리 의복 주고 금전 주어 아들 낳고 부귀하기 뭐하는 거예요. 살풀이만 봐도 대충은 알아들으셔야 돼요. 뭐야 얘 이 새끼 뭐에 빠졌어? 이 새끼 미신에 존나 빠졌어요. 미신에 빠지면 답도 없어. 막 의식한다고 몇 천만 원씩 내고 그런단 말이야. 근데 이걸 누가 그러고 있어? 이 마누라 새끼가 저러고 있어요. 도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뭐야? 미신에 빠졌어. 그럼 정말 답이 없거든요. 예,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물론 도박도 있겠지만요. 또 뭐도 있냐? 종교 잘못 빠지면은 죽었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 뭐 사이비 종교 없죠? 뭐 신천지 뭐 이런 거 없죠? 있어요? 통일교 있나요? 뭐 통일교 하면 좋은 점이 딱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예요? 아무리 내가 못생겨도 결혼할 수 있어요. 왜요? 그거 있잖아. 결혼 상대를 정해줘. 한날 한시에 합동 결혼식에 한 몇만 명 커플을 강제 결혼시켜버려요. 예, 네. 왜? 구미가 좀 땡기니? 왜 이쁜 애가 걸릴 수도 있잖아. 이쁜 애가 걸리면 개꿀? 그거 아니야? 그냥 이제 딱 교주가 딱 이렇게 해가지고 그 무슨 뭐 경장 같은 데를 빌려가지고 결혼식을 하는데 뭐라 하냐면 야 너네 둘이 이제부터 이제 결혼하는 거야 하면 이제 결혼하는 거예요. 바로 그대로 혼인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게 그 완전히 랜덤이라 뭐야 국적도 랜덤. 물론 성별은 고정입니다. 한 남자당 한 여자를 해줘요. 예. 국적 랜덤, 외모 랜덤, 키 랜덤, 성격 랜덤이죠. 일단 결혼해. 일단 결혼하고 일단 살아봐. 약간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 같은 걸 잠깐 봤었는데 이제 여기 뭐야 보통 이제 한국 남자가 있고 옆에 이제 한국 여자도 있겠죠. 한국 여자도 있는데 뭐 중국 여자도 있고 막 미국 여자도 있고 막 존나 글로벌해. 정말. 국적 랜덤이야. 약간 무슨 결혼을 뽑기 마냥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와, 육성이다! 이렇게 써 있는 거고. 좆됐다. 이러면 이거, 와, 노말 등급에 이렇게 되면 큰일 날 수 있겠죠. 그죠? 이거 진짜 결혼 영 못하겠으면 거기 가셔도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혼자. 예?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쨌든 저는 사이비를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어쨌든 거기 어떤 곳인지 모르고 난 그 합동 결혼식을 한다는 것만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 아무튼 그 밑에 쭉 보시면요. 정석꽃 피로보서 산에 올라 산재하고 절에 가서 공양한들 제 인심이 그러하니 귀신들 도울소냐. 야, 얘가 하는 짓거리가 다 그지 같은데 그게 야 씨가 빈다고 되겠냐고, 기도한다고 되겠냐고. 안 된다고요. 그죠? 그래가지고 우환이 연접하니, 그러니까 우환이 연속으로 일어나니 사망인들 없었소. 약간 요런 부분도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새끼가 들어오고 나서 집안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아주 그냥 뭐야 개새끼의 표현이에요. 그죠? 결혼하면 절대 안 되는 새끼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뭐라고 해서 밑에 따라 아기 따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자, 여기서 다시 이야기가 넘어갔어요. 뭘로 넘어갔어요? 다시 여기 부분으로 넘어갔네요. 그죠? 맞아요? 아까 거기까지 내부 이야기고 여기부터 이제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복선 화음하는 법이 이를 보니 분명하다. 저 건너 개똥어미 너도 흡연 안 보았냐? 그러니까 저 개똥어미 너도 거지 같은 거 봤지?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허다세간 포진천물 남용남식하고 나서 그 모양이 돼 모였다. 자, 거기 한번 볼게요. 포진천물 남용양식, 물건을 함부로 쓰고도 아까운 줄 모르거나 지나치게 쓰고. 그러니까 뭐야, 이 집에 있는 그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막 함부로 쓰다 보니까 쟤도 그 모양이 된 거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 고명 따라 개똥어미 경계하고 너의 어미 살을 받아 세금 결시 이런 말은 부디 각공명심해라. 야, 여기서 핵심적인 포인트 나왔는데 너 개똥어미처럼 살지 말고 내 말을 좀 두더라. 라떼는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한 거야. 내가 한 것처럼만 하면 돼. 이런 느낌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따라 울지 말고 부디 잘 가거라. 이제 결혼하는 상황이니까. 그죠? 효병구고 순승분자 동기우애 지친 화목 이렇게 밑에 다 있으니까 자, 거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모를 효성으로 섬기고 남편을 순순히 따르고 가까운 가족끼리 화목하게 지내고. 그러니까 뭐야, 이거는 뭐야, 이제 결혼을 했을 때 가져야 되는 덕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덕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쁜 소식 듣기 오면 명윤삼열 화류시에 모녀상봉하느리라. 그러니까 뭐야, 기쁜 소식이 듣게 된다면요, 우리가 내년에 뭐 하자고 했어요? 화전놀이 할 때 우리 둘이 다시 모이게 될 것이다. 근데 이건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얘기가 깔려 있는 거예요? 자, 한 번 시집을 가면은 집엔 다시 들어가지 않는다. 그걸 우리가 산자성어로 맞아요. 출가 외인이라고 했었어요. 아주 좋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1번 괴똥어미 시집살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남의 물건에 욕심을 내어 도적질을 하기를 예사로 했다. 맞죠? 아까 그 새로운 거 보자마자 막 도적질 한다며. 그죠? 그다음에 2번 몸가짐과 옷매무새가 단정하지 않아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았다. 또 맞는 말이겠지. 옷 거지같이 입었잖아요. 그죠? 아까 막 침 흘려가지고 막 화장 다 지워진다 했잖아. 그죠? 3번 먹을 것에 욕심이 많아 음식을 이웃과 나눠 먹는. 이거 선지부터가 너무 모순 아니냐? 먹을 거에 욕심 많으면 왜 나눠 먹어? 안 먹자. 지 혼자 처먹겠지, 씨발. 그지? 이거 틀렸네요.
자, 4번 악한 사람들과 어울려 남을 흉보고 일가 사람들 사이에 이간질했다. 이간질 아까 했다고 했었죠? 그죠? 5번 구술하고 적에 공항하여 정성껏 기원했지만 굳은 일이 계속 일어난다. 그렇죠? 아, 그렇게 돈 쳐 바르면 뭐해? 지가 병신같이 행동하는데. 그죠? 그래서 5번, 이거 3번이 정답입니다. 자, 2번은 보기 했으니까 바로 선지 볼게요. 자, 1번 니 아니 외면하리 무슨 일고 같은 의문문 형식으로 진술한 궤똥어미의 행실은 궤똥어미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부각할 수 있겠다. 무슨 인식? 부정적 인식을 부각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럼 2번 기억 니은 모르거든 어찌 책을 들고 왔노 같은 표현으로 진술된 궤똥어미의 어리석은 모습은 궤똥어미를 자신보다 열등한 인물로 생각하는 독자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겠다. 그러겠죠. 우리가 한글 다 알고 있는데 이 새끼는 기억 니은도 모른대잖아. 그죠? 그건 좀 에바 아니야? 그 다음에 3번 기괴하다, 용렬하고 망측하다 등의 평가적 진술을 활용해 궤똥어미의 언행을 묘사한 이유는 궤똥어미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기 위한 것. 그것도 맞겠죠. 얘가 그지 같다고 했으니까. 그죠? 모르겠어요? 4번 신부행실, 세대행실과 거리가 먼 궤똥어미의 행동을 화자가 해학적으로 묘사한 이유는 이제 신부가 될 자신의 딸이 이제 궤똥어미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갖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렇지 이런 비판적 태도를 갖고 자기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한 거죠. 그죠? 되니? 네, 5번 자, 백주의 낮잠 자기, 어른 말씀 토달기 같은 거침없는 행동을 통해 궤똥어미의 모습을 묘사한 이유는 규범에 얽매인 여성의 현실에 비판적인 화자가 대리만족. 아니 이거 아니라고.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 낮잠 자지 말고 새끼야. 어른 말씀 토달지 말고 이런 얘기잖아. 딸한테 충고하고 있는데 뭘 개꿀잼 이러냐고. 그거 아니죠. 그쵸? 3번 B와 C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B 부분이 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같이 있습니다. 그죠? 마지막 부분. 자, 요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 1번, 자, B와 C 모두 같은 인물의 행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뭐야? 같은 인물의 행적 다 설마 그걸로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다 궤똥어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마지막에 C는 어땠냐면은 이런 덕목을 잘 행하라 라는 얘기였으니까. 그죠? C는 아니죠? 그죠? 2번 B와 C 모두 당대 세태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B는 맞는 것 같은데 C는 그건 아니죠. 좋은 덕목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자, 3번 B에는 화자가 당면한 문제. 이거 화자가 당면한 거 아니죠. 궤똥어미가 당면한 거니까 패스. 4번 B에서는 물질적인 면에서 경계해야 될 태도가 그러니까 도덕질 씨발 네가 하다 뭐 마음대로 막 쓰니까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연결되겠죠. C에는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태도가 나타나 있다. 이건 맞겠죠. 효봉구고 순순군자 여기 있었잖아. 지향해야 될 바람직한 태도. 결혼하고 나서 바람직한 태도. 이해됐죠? 그 다음에 자 4번 넘어갈게요. 우리 보기 읽었으니까 바로 합시다. 자, 가문도 혁혁하다. 혼수범절 치행하야 다시 일러 어떠하리에서 드러나는 가문의 위인은 자, 여기서 가문이 좋게 드러났죠? 그쵸? 여기까지 맞니? 자, 나의 우환이 연접하니 사망인들을 없앨 소냐에 나타난 궤똥어미 집안의 상황과 대비되어. 맞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다에서 궤똥어미 경계하고 너의 어미 살을 받아라는 말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그치? 너네 우리 나처럼 해라 이런 얘기 하잖아. 그죠? 그 다음에 2번 어머니가 자신의 딸과 가문에 대한 이야기하는 가는 저 건너 말을 기점으로 하네요. 궤똥어미에 대해 이야기하는 나로 전환되고 있다. 그치? 우리 가문은 지금 아주 너무너무 좋은데 궤똥어미 새끼들 아주 거지가 차고 있어요. 이런 얘기잖아. 그죠? 3번 나의 제일 처음 시집올 때 가산이 만금이라에 나타난 궤똥어미의 모습은 혼인할 때 넉넉한 재산을 갖췄다는 점. 그것까지 맞지? 그 다음에 가에 대신엔 딸의 모습과 비슷한 점이 있어 가와 나를 연결하는 매개가 되고 있다. 공통적인 부분은 막 돈 존나게 보내는데 뭐 행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괜찮을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죠? 그다음에 4번 따라 고명 따라 하고 딸을 부르는 말을 시작으로 이야기가 나에서 다로 전환되면서 딸애가 가르치려는 부녀자의 덕목이 구체적 인물 형상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 자, 네? 뭐요? 그쵸? 따라 아기 따라로 보는 게 맞겠지? 그죠? 맞아요. 4번이 틀렸어요. 오, 일단 그 부분 아주 캐치 잘 하셨네요. 5번. 자, 다의 명령 3월 화류시에 모녀상봉 하느리라에는
가에 딸을 길러 출가하기로 제시되는 상황에서 제가 아까 얘기했죠. 출가 외인, 그죠? 딸이 느끼게 될 강점을 헤어여 딸을 위로해 주려는 어머니와 그 언젠가 우리 볼 거니까 좀 너무 걱정하지 말라, 이런 얘기들을 했었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합시다. 자, 우리가 가문 소설이라고도 해요. 그때 당시 있었던 이제 그러니까 각각 대별로 이제 나왔던 거라고 보시면 되고, 각 이야기는 그 자체로 완결성을 갖추고 있어 독립적이지만 혼사나 그로부터 파생된 각각의 갈등. 자, 일단 뭐라고 했어요? 혼사 갈등이 주로 돼 있어요. 혼사 갈등. 자, 혼사 갈등이 뭐예요? 뭐라고? 혼사 갈등 뭔지 알아? 맞아, 결혼 문제. 결혼 문제로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 10월 다 주제가 결혼이네? 저까지. 그래서 동일한 가문 내에서 전개된다는 점에서 연결된다. 이러한 갈등은 가법이나 인물의 성격에서 유발된다. 가문의 구성원들은 혼사를 둘러싼 갈등이 가문의 안정과 번영을 저해한다라고 여겼기에 가문 차원에서 이 일을 해결한다 돼 있어요. 자, 혼사 갈등이지만 어떤 차원에서? 가문 차원에서 일어났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내용을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자, 앞부분의 줄거리. 일단 아들론부터 벌써 말을 존나 쳐 안 들었어요. 그쵸? 아들 유세기가 부모의 허락 없이 백공과 혼사를 결정했다고 여긴 선생은 유세기를 집에서 내쫓는다 라고 했어요. 자, 일단은 그 가장 먼저 나오는 이 인물이 유세기라는 인물이고요. 유세기가 지금 누구와? 백공 집안과 결혼을 한다고 했어요. 그쵸? 근데 거기에 어떤 선생이 하나 있었는데 얘를 집에서 내쫓는데요. 그죠? 그래서 백공이 자, 백공이 이쪽 결혼하는 측이죠. 혼인은 좋은 일이라 서로 헤아려 잘 생각할 것이니 어찌 이같이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가? 자, 이같이 좋지 않은 일은 뭐야? 유세기가 쫓겨난 거죠. 그 다음에 내가 한림의 재물을 아껴 이같이 기별해 사위를 삼고자 하였더니 선생 현재는 고학군자라 얘가 아닌 것을 문책하시는도다. 내가 마땅히 곡절을 말이라라. 그래서 이에 백공이 유씨 집안에 이르러 선생 현재를 보고 인사를 하고 흔쾌 웃으며 가로되. 자, 일단 유세기 쪽 인물이 선생이 있네요. 선생들. 그 다음에 제가 두 형과 더불어 중마고로 절친하고 또 아드님의 툭출하를 아껴 제 딸의 배필로 삼고자 하여 어제 세기를 보고 여차하니 아드님이 단호하게 말하고 돌아가더이다. 제가 더욱 흠모하여 염치를 잃고 거짓말로 일구며 구원하면서 정약이라는 글자 둘을 더했으니 이는 진실로 저의 희롱한 의외다. 두 형께서 과도히 고지 듣고 아드님을 엄히 꾸짖으셨다 하니 혼사의 도리로 해방이 되었으므로 어찌 우습지 않으리까. 원컨대 두 형님은 아들을 용서하여 아드님이 저를 원망하게 하지 마오. 일단은 무슨 말을 했어요? 그냥 결혼을 한 게 아니라 뭘 꾸몄어요. 거짓을 꾸며 결혼을 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자, 선생과 승상이 바야흐로 아들의 죄가 없는 줄 알고 기뻐하면서 거기 밑줄쳐보자. 아들이 죄가 없는 줄 알고. 원래 그러면은 얘 입장에서는요, 이 아들을 오해한 거네. 그죠? 오해했어요. 그냥 마냥 왜 결혼을 이제 아무 생각도 없이 승낙을 해버리냐, 이런 얘기겠죠. 그죠? 자, 그래서 저희 자식이 분에 넘치게 공의의 극진한 대우를 받으니 마땅히 그 후의를 받들만 하되 이는 선조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가법이 아니기에 감히 제취를 허락하지 못하였소이다. 저희 자식이 방자함이 있나 통탄하였더니 그장 곡절이 이렇듯 있었소이다. 그래서 백공이 화답하고 이윽고 돌아가서 다시 혼산말을 이르지 못하고 딸을 다른 데로 시집 보냈다. 자, 아무튼 간에 결론적으로는 거절을 했어요. 그죠? 왜 거절을 했어요? 뭐가 있었다고? 가법이 있었다라는 이유로 결론적으로는 결혼을 거절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선생이 백공을 돌려보낸 후에 한림을 불러 앞으로 더욱 행실을 닦을 것을 훈계하자 한림이 절을 하면서 명령을 받들었다.
이후 더욱 예를 삼가고 배우기를 힘써 학문과 도덕이 날로 숙연하고 소소자와 더불어 백수회로 하면서 8아들 2딸을 두고 집안에 한 명의 첩도 없이 부부 인생 회도를 요동함이 없더라. 자, 근데 이 얘기를 보니까 이 유세기가 지금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것 같아. 그죠? 뭐죠? 뭘로 불리는 것 같아? 동균 알고 있었어? 이거 알고 있어. 제 맥락상으로 딱 봐도 누가 얘가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불리고 있잖아요. 이거 아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고전소설에서는 같은 인물이지만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는 거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럼 얘 결혼했어, 안 했어? 그래서 그렇죠. 다른 누군가가 결혼을 했어요. 심지어 첩도 없대. 아주 그냥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승상의 둘째 아들 세영의 자는 문회인이 형제 중 가장 빼어났으니. 자, 승상의 둘째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승상은 또 누구예요? 선생님과 선생님 바야흐로 하니까 요색이 네. 그 다음에 세영이는 형제 중 가장 빼어났으니 산천의 정기와 1월의 조화를 타고 태어나 아름다운 얼굴은 윤택한 옷과 빛나는 봄꽃 같고 이런 식으로 지금 외형 묘사가 일어나고 있죠. 호탕하고 깨끗한 풍채는 용과 호랑이의 기상이 있으며 성품이 호기롭고 의없이 인광하여 맑고 더러움의 분별을 조금도 잃지 않으니 부모가 매우 사랑하며 며느리를 널리 구하더라. 하설이라는 거면 어쨌든 장씨 이 화정에 돌아와 긴 단장을 벗고 난간에 기대하여 하늘가를 바라보며 평생 살아갈 계책을 골똘히 헤아리자 하니 문섭에 외치고 슬픔이 마음속에 가득하여 생각하되 내가 재상과의 기이한 몸으로 유생과 백년가 약을 맺었으니 마음이 흡족하고 뜻이 즐거울 것이거늘 천자의 귀함으로 한 부마를 뽑는데 어찌 구태여 나의 아름다운 난군을 빼앗아가 위세로서 나로 하여금 공주 저 사람의 아내가 되게 하셨는가. 대충 얘기 들어보니까 딱 맥락상으로 보면은 뭐일 것 같아요. 세영이라는 인물도 또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세영이라는 인물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얘 이제 결혼 상대가 대충 장씨인 것 같은데, 그죠? 장씨랑 같이 결혼을 하는 것 같은데, 뭐가 문제냐? 야, 얘 지금 누구한테 팔려가게 생겼어? 공주한테 팔려가게 생긴 것 같아요. 지금 느낌이. 자, 그래서 도리어 저 사람의 덕을 창송하고 은혜를 하느님 영광은 남에게 돌려보이고 구차한 자취는 내 일신에 모이게 되었도다. 우주 사이는 우러러 바라보기나 하려니와 나와 공주의 현격함은 하늘과 땅 같도다. 나의 재주와 용모가 저 사람보다 떨어지는 것이 없고 먼저 혼인 예물까지 받았는데 이처럼 남의 천대를 감심할 줄 어찌하리요. 공주가 덕을 베풀수록 나의 몸에 빛이 나지 않으리니 제 짐짓 능활하여 아버님 어머님이나 신우이를 제 편으로 끌게 된다면 낭군의 마음은 이를 쫓아 완전히 달라질지라. 슬프다. 내 앞날은 어찌 될꼬. 일단 약간 요즘에 막장 스토리랑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얘가 나름대로 가문이 좀 좋은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재벌집 며느리랑 재벌집 딸이랑 결혼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얘랑 사귀었던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파혼당한 거잖아. 그쵸? 근데 얘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왜? 얘네 남편도 존나 잘 사니까. 맞죠? 대충 이런 느낌이죠? 생각에 이에 미치자 북받쳐 오르는 한이 마음속에 가득 쌓이기 시작하니 어찌 도운 뜻이 나리오. 여기 편치자는 논평이겠죠. 자옹이 눈물을 머금고 마음을 붉힐 곳 없어 하더니 문득 세형이 보라색 두건과 녹색 도포를 가볍게 나부끼며 이르러 장씨의 참담한 안색을 보고 옥수를 잡고 어깨를 비스미기 대어 물어와. 지금 뭐라고 하냐? 그대 무슨 일로 슬픈 빛이 있나뇨? 나를 쫓음을 원망하는가? 장씨가 잠시 동안 탄식하여 낭군은 부질없는 말씀 맛이 없어서 제가 낭준을 쫓는 것을 원망했다면은 어찌 깊은 규방에서 홀로 늙는 것을 감심하렸사오니까 다만 제가 귀댁에 들어온 지 5, 6일이 지났으나 좌우에 친한 사람이 없고 오직 우러르는 바는 아버님 어머님과 낭군뿐이라 어린 여자의 마음이 편안하지 못한 바옵니다. 공주가 위에 계셔 온 집의 권세를 오로지 하시니 그 위에 덕택이 저로 하여금 변변찮은 재주 가진 하졸이 머릿수나 채워 우물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 같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너 새끼가 지금 나 신경 안 써주니까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잖아. 그죠? 제가 감히 한과할 뜻이 있는 것이 아니나 평생의 신세가 구차하여 슬프고 진양궁에 나아가면 궁비와 시녀들이 다 저를 손가락질하며 비웃어 한 가지에도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고
제 입에서 말이 나오면 1차녀 시녀가 제 입을 가리니 공주의 은덕에 의지하여 겨우 신뢰를 면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부모가 바야흐로 장씨의 외로움을 가련하게 여기고 공주의 위세가 장씨를 억누를 것을 좋지 않게 여기고 있다가 장씨의 이렇듯 애원한 모습을 보이게 되자 크게 불쾌하여 장씨를 위한 애정이 샘솟는 듯하였다. 은근하고 간곡하게 장씨를 위로하고 그 절개와 외로움에 감동하여 이날부터 발자취가 이 화정을 떠나지 않았다. 그럼 대략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이 화정이라는 곳이 어디겠어요? 장씨가 사는 공간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여기가. 그죠? 자, 그 다음에 열리지와 같은 신혼의 정은 양왕의 꿈에 빠진 듯 어지럽고 낙천의 마음이 취한 듯 기쁘고 즐거워 바라던 바를 다 얻은 듯한 마음은 세상에 피할 바가 없더라. 아무튼 그래가지고 결국 그 세영의 사랑을 결국 쟁취했어 안 했어? 결국 쟁취했네요. 그죠? 자, 뭐 생각보다 내용이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자, 1번 이같이 좋지 않은 일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게 뭐였어? 이같이 좋지 않은 일 앞에 아까 그렇죠, 내쫓긴 거죠. 그럼 백공의 거짓말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맞죠? 2번 백공이 한님을 공경에 처하게 된 일이다. 자, 동균아, 지금 여기서 얘가 한림이라는 이름이 몰랐다면은 100% 틀렸죠? 그죠? 100% 틀렸습니다. 자, 3번 선생과 승상 사이에서 의견 대립이 심화된 일이다. 그렇다고 보기엔 좀 어렵죠. 4번 한님이 선생과 승상으로부터 꾸지람을 당한 일이다. 맞고 백공이 한림을 자신의 딸과 혼인시키려다 일어난 일이다. 이 정도 맞는 말이겠네요. 자, 네, A와 B에 대한 설명. A가 뭐였냐? A가 혼자 말한 부분이겠네요. 그죠? B는 이제 직접 말한 부분이겠네요. 그죠? 자, A와 B는 모두 과거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아니야? 벌써 아니야? 결혼했다는 과거가 있잖아. 그죠? 2번 A와 B는 모두 비유적 진술을 통해 자신이 처한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자, A에는 그런 부분이 뭐가 있냐? 네, 뭐 그런 부분들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나 부분은, B 부분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A는 B와 달리 타인에 대한 자신의 원망을 의문형 표현을 활용하여 드러내고 있다. 자, 이 부분 어디 있어? A는 바로 밑에 있네요. 슬프다 나의 앞날은 어디 됐고, 그죠? 그럼 B에는 있나 볼까요? B에는 뭐 의문형이 어찌 깊은 규방에서 홀로 늙는 것을 감심하려 싸우니까 라고 있기는 하지만 타인에 대한 자신의 원망이라고 하기엔 뭐 그렇고, 어쨌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혼자 늙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결심한 거잖아. 그죠? 됐어? 그 다음에 4번 B는 A와 달리 대화 상대의 선심을 사기 위해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드러내고 있다. 우월한 지위가 틀렸죠.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 A는 앞으로의 일을 추정하는, B는 지난 일을 토로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우려를 제시하고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이겠네요. 자, 장씨를 중심으로 기역과 니은을 이해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기역과 니은. 기역이 이화정, 니은도 이화정입니다. 자, 1번 기역은 환문을 역마하는 그냥 아니잖아. 그죠? 2번 기역은 불신을 드러내는 그 사람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 아니죠? 자, 3번 기역은 한탄을 드러내는 공간, 니은은 애정을 확인하는 공간. 맞네요. 이 부분이 3번이 정답입니다. 네, 문제 자체가 어렵진 않았죠. 모르겠어? 지금 모르겠어? 4번 자, 보기 읽었으니까 그대로 바로 나갈게요. 1번 유색이 이야기와 유세영 이야기를 보니 각각의 갈등이 한 가문의 혼사를 중심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두 이야기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맞죠? 2번 유색이의 혼사 문제에 선생과 승상이 관여한 것을 보니 혼사를 둘러싼 갈등 해결이 가문 구성원들의 문제로 다루어지만 할 수가 있다. 맞는 말이겠고, 3번 유색이가 혼사와 관련한 곤욕을 치른 것과 유세영이 공주를 멀리한 것을 보니 가법과 인물의 성격 간의 대립이 갈등의 원인. 뭐 공주를 멀리한 게 가법이랑 전혀 상관없는 거잖아. 그죠? 3번이 정답입니다. 4번 백공이 유색이를 사위 삼으려는 것과 천재가 유세양을 부도나 삼는 것을 보니 혼사가 혼인 당사자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으면 알 수가 있겠다. 그죠? 5번 유색이가 평생 첩을 두지 않고 소소조와 해로했다는 것을 보니 유색이를 둘러싼 혼사 갈등이 해소되며 이야기 하나가 마무리됨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도 맞는 말이겠네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62페이지. 아주 재밌는 문제네요. 예, 저도 솔직히 존나 하기 싫은 비문학입니다. 아마 요거 하면 여러분들 힘이 다 빠져 있을 겁니다. 이제
예, 지금도 빠져있죠? 그죠? 네,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뒤에 법보다는 나을지도 몰라. 아니, 난 오히려 법이 낫긴 한데. 나는 법은 이해했어야 되는데 이건 예술은 어쨌든 예술이 좀 짜증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냥 의외로 과학적인 부분들이 있어. 특히 미술 같은 거에는 약간 과학적인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사람을 좀 짜증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 부분들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씨. 자, 바로 본문 넘어봅시다. 자, 요것만 좀 참아주세요. 자, 르네상스 이전의 회화에서는 일정한 비례나 법칙이 없이 가까이 있는 사물은 크게, 멀리 있는 사물은 작게 그리는 자연적 원근법을 사용하였다. 자, 일단은 요 얘기만 먼저 적어보자고요. 자, 르네상스 이전 에는요, 자, 뭐가 있었다? 자연 원근법을 사용했는데, 자, 이 자연 원근법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고? 아니, 그거보다 이게 없어. 그러니까 그건, 그렇지. 일정한, 뭐가 없어? 비례가 없어요. 그죠? 비례가 없이. 또 뭐도 있었냐면은 법칙도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앞으로 나올 원근법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는요, 요게 없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특정한 과학적 요소가 없이 단순한 원근법으로 진행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로 나와 있으니까 자, 여기로 쭉 하나 보주시고요. 자, 15세기에 지금 어디 르네상스 회화에서는 그쵸, 눈에 보이는 장면을 정확하게 재현하려고 했다. 자, 이렇게 있어요. 자, 정확한 이제 장면을 묘사하려고 했어요. 자, 요거에 대한 차이점이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를 위해 르네상스 화가들은 자연적 원근법과 달리, 달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수학과 과학의 원리를 적용한 투시 원근법으로 대상을 표현해왔다라고 했어요. 투시 원근법. 요거랑 관련되어 있는 이 원근법이 투시 원근법이고요.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수학적인 부분과 과학적인 요소가 동시에 들어가고 있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제일 빡칠만한 게 뭐냐? 저 밑에 있는 저 그림들. 저 그림 때문에 아마 빡이 좀 치실 겁니다. 저도 그림을 좆도 못 그리지만 아주 너무 빡이 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문단이 끝났어요. 1435년 알베르티는 회화론에서 광학의 원리에 기초한 투시 원근법을 소개하였다. 화가가 상자를 바라보고 있고 화가의 눈과 상자 사이에 유리판이 놓여 있다고 하자라고 했어요. 갑자기 뭐가 나왔어? 세 가지 요소 나와있어요. 화가, 그 다음에 화가가 상자를 보고 있고 이 중간에 뭐가 있다고? 유리판이 있대요. 내가 유리판을 통해 상자를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됐어? 자, 눈과 사물 위에 한 점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선을 시선이라고 하고, 자, 이거 정리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어떤 점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시선이라고 합니다. 시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밑에 시선이 유리판과 만나는 점을 사형이라고 한다. 자, 이 시선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럼 요 부분이 뭐라고? 사형이라고 한다. 자, 요 개념 기억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알겠죠? 이해됐어요, 이거? 네, 아직까지는 어렵진 않을 거예요. 시선이라는 개념, 사형이라는 개념 기억하시고요. 자, 상자의 각 점에 사형들을 모아 생기는 상이 화가의 눈에 비친 상자의 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야, 유리판을 통해 통과한 이 상자 자체가 화자의 시점인 거죠.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벌써 쫄아?
아닌 거 벌써 전에 미쳤네. 봐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 우리가 그냥 이 상태에서 책상을 보는 거랑 이런 판때기를 들고 책상을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는 뭐라고? 시선이야. 근데 요걸 통해서 봐. 요걸 통해서 이 상자가 보여. 이게 이제 뭐야? 사형들이 이렇게 연결돼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미술 하니까 갑자기 이렇게까지 힘들어 하시는 거 처음 보는데 과학보다 더 어려워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암튼 뭐래? 지금 뭐야? 눈과 사물 사이에 유리판은 곧 화면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요거 자체는요? 요거 자체는 요거 유리판을 통해서 보는 것 자체가 우리가 화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쉬워요. 쉽게 생각하자고요. 벌써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아무튼 알베르티는 유리판에 들어온 사물의 상을 그대로 그린다면은 자, 그림 속의 인물이나 물체 등이 실제 모습과 비례하게 된다고 보았다. 자, 뭐라고? 화면을 통해서 만약에 그리게 된다면은 실제와 비슷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되니? 자, 이제 세 번째 문단입니다. 실제로 평행한 두 선을 투시 원근법으로 그린 그림에서는 두 선이 한 점에서 모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점을 소실점이라고 하는데, 자, 지금 뭐가 나와 있어? 자, A라는 부분이 있고, 자, 일단 평면도에 있는 그 그림 먼저 보자. 뒤에 거 보지 말고 평면도에 있는 그림 먼저. 자, 여기서 뭐라 했어요? 두 선이 한 점으로 모이는 거, 그게 소실점이래. A 선분과 B 선분. 보여? A 선분, B 선분 쭉 이렇게 이제 연결을 시키면은 한 점이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게 소실점이래요. 자, 투시 원근법은 소실점의 개수에 따라 한 점 투시 원근법, 두 점 투시 원근법, 세 점 투시 원근법으로 나뉜다. 아래 그림일의 투시도는 철로를 한 점 투시 원근법으로 그린 것으로, 자, 일단은 우리가 두 점, 세 점까지가 안 했어요. 한 점밖에 안 하고 있어요. 투시도의 구현 원리는 평면도와 상승도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일단 평면도 위주로만 먼저 볼게요. 근데 여기 평면도의 가장 밑에 있는 건 어떤 거 같아요? 가장 밑에 있는 그 기호같이 생긴 거. 저 뭔 거 같아? 저 눈깔이에요, 눈깔. 눈을 기준으로 해서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평면도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철로의 평면도는 화가의 눈, 화면, 철로를, 자, 평면도는 뭐라고? 위에서 내려다볼 때, 밑줄, 위에서 내려다볼 때. 철로의 각 점이 화면에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보기 위한 것이다. 그 다음에 화면과 수직으로 나타나는 시선을 중앙선이라고 하는데, 자, 일단 화면은 보여요? 평면도 그 밑에 왼쪽에 화면이라고 적혀 있죠. 화면이라고 그 가로줄로 되어 있는 거, 그게 화면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수직으로 만나는 시선을 뭐라고 한다? 중앙선이라고 해요. 일단 중앙선을 그려놓는데요. 그죠? 이 중앙선이 철로와 평행하다고 하죠. 그치? 여기 좀 철로랑 평행하죠. 그죠? 또 눈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받침목의 맨 왼쪽 점 A를 연결하는 시선이 화면과 만나는 점을 A-, 맨 오른쪽 점 B를 연결하는 시선이 화면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해보자. 그렇게 되면은 선분 AB의 상은 선분 A-B가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거리랑 이게 요 부분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제 크기랑 화면상의 크기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겠지, 그치? 여기가 만약에 A, B라면은 얘가 A-, B-예요. 혹시 동기 미술 잘하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대충은 알겠어?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선분 A, B의 상은 선분 A-, B-가 된다. 자, 그럼 이게 화면 크기, 상으로 맺히는 어떤 크기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다른 받침목들도 그리다 보면은 받침목이 화면에서 멀어질수록 상의 길이가 작아지며 양쪽 선로를 따라 점들이 멀어질수록 화면의 상들은 하나의 점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아까 봐봐.
요 정도로 보였어. 요 정도. 요 정도에서 우리가 화면을 이렇게 보고 있어. 그죠? 만약에 그 뒤에 더 뒤로 가서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보이겠죠? 더 뒤로 가면 이렇게 보이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나 그려줘야 돼? 나 참고로 미술 수행평가 빵점이야. 그려줘야 돼? 진짜. 자, 됐지. 자, 네, 이런 너무 하기 싫은데.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철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철로 3개까지 해주자, 3개까지. 얘가 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은, 얘가 어쨌든 이 부분을 화면으로 하고, 여기 눈깔이 이제 여기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여기가 A, B로 가정을 했을 때, A, B로 가정했을 때, 자, 뭐야? 잠깐만. 자, A랑 B랑 이렇게 한번 가죠. 그죠? 그 다음에 C랑 D로 한다 쳤을 때, 뭐야?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E랑 F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가겠죠? 요거 자체가 지금 뭐라고? 소실점이라고. 이해했어? 나 그림 못 그리는데 자꾸 이런 거 시킬래?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평면도에서는 이런 식으로 가까워진다는 얘기겠죠. 요거 그대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상승도를 보자. 자, 이게 상승도네요. 상승도는 화가의 눈, 화면, 철로를 옆에서 본 그림이다. 그래서 동그라미 쳐주시고 옆에서 본 그림이다. 철로가 놓인 바닥면을 기준으로 볼 때, 바닥에 있죠, 철로. 그죠? 기준으로 볼 때 중앙선은 바닥면과 평행하다고 하자. 자, 근데 우리가 첫 번째 평면도 같은 경우는, 자, 평면도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 중앙선이 수직이었어요. 그죠? 맞아요? 맞니? 자, 그냥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상승도를 기준으로 보면은, 상승도로 보면은 중앙선이 어떻다고? 어떻다고? 동규야? 평행하다고 되어 있죠? 평행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눈에서 가장 가까운 받침목의 양 끝점 A와 B는, 자, 여기 밑줄 바닥으로부터 같은 높이에 있기 때문에 우리 상승도 기준으로 봤을 때 어때요? 우리 옆에서 보는 거니까 A든 B든 어떤 위치로 보여? 다른 위치로 보여? 같은 위치로 보여? 같은 위치잖아. 자, 봐봐. 여기 봐봐. 철로를 위에서 아래로 보면은 A와 B의 위치가 달라 보이죠? 확실히 다르죠? 근데 만약에 이 철로가 우리가 옆에서 봐. 그럼 한쪽은 어디 있어? A랑 B가 이렇게 있지. 근데 우리가 옆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얘네가 다른 위치라는 게 실제,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화면상으로는 같아 보이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상승도에서 A-와 B-는 하나의 점, 밑줄 쳐보자. 하나의 점으로 화면에 표시된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럼 이해됐어요? 얘는요, 요 루트와 요 루트가 있는데, 자, 상승도 같은 경우는 둘 다 똑같아. 둘 다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한 선으로밖에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 보이는 게 다르니까. 자, 그 다음에 다른 받침목도 이와 마찬가지고요. 자, 근데 여기서 밑에 또 나와 있어요. 철로의 평면도와 상승도를 종합하면 투시도를 완성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여기는 이렇게만 평면도와 상승을 종합한 게 이제 마지막에 투시도라고 했어요. 투시도. 자, 투시도에서는 어떻게 돼 있냐? 자, 투시도를 그릴 화면 위쪽에 평면도를, 화면 왼쪽에 상승도를 넣는다. 그럼 우리가 평면도, 상승도는 다 봤잖아. 그죠? 그리고 평면도의 중앙선을 아래로 연장하고, 밑줄 쳐자. 아래로 연장하고, 상승도의 중앙선을 오른쪽으로 연장한다. 둘 다 연장하면은 투시도의 한 점에서 만나게 된다라고 돼 있어요.
투시도의 점 A-의 위치는 평면도의 점 A-로부터의 수직선과 상승도의 점 A-로부터 수평선이 만나는 점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럼 얘네 각각 연장시킨 거지, 그치? 맞아? 그러니까 여기 부분이랑 여기 부분을 이렇게 쭉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내리면은 기본적으로 얘네에 비해서는 당연히 수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많이? 그 다음에 여기 상승도랑 비교했을 때는 어쨌든 얘도 이렇게 쭉쭉쭉쭉쭉쭉쭉쭉 연결해서 요 포인트가 나온 거잖아. 그치? 맞아? 요 포인트가 나온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투시도에 어떻게 되냐? 거기 했고, 이런 식으로 다른 점들도 투시도에 표시할 수 있고, 이 점도를 모으면은 철로의 상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돼 있어요. 이런 점은 지금 우리가 하나만 나타내는 거고, 이런 것들을 무수히 많이 배치를 하게 되면 상을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것처럼 보인다고? 실제인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자, 이제 일단 큰 고비 하나 넘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자, 가 부분이네요. 자, 이거 가 부분이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가 나올 게 있죠, 당연히. 그죠? 투시 원근법으로 그린 그림을 화가가 본 것과 유사하게 관람하기 위해서는 이번엔 또 뭐가 있어야 돼? 야, 투시도 얘기를 할 거면은 요가 있어야 된대. 최적의 관람거리가 있어야 된대요. 최적의 관람거리. 그래서 관람거리는 관람자와 그림 사이의 거리로 투시원근법으로 그린 그림의 최적의 관람거리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 실제 장면을 보고 있는 화가와 화면 사이의 거리에 해당한다. 저기 그 동그라미 쳐보자. 화가와 화면 사이의 거리. 그럼 여기 이렇게도 적어줄 수 있죠. 화가와 화면 사이의 거리. 얘가 되니? 화가와 화면 사이의 거리. 자, 그 다음에 그림 2는 가로의 길이가 C이고 세로의 길이가 D인 직사각형을 한 점 투시 원근법으로 그린 것으로, 자, 그림 2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일단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림 2라고 해주고 가로가 뭐라고? C, 그 다음에 세로가 D 이렇게 일단 되어 있긴 해요. 자, 그 다음에 이 그림의 최적의 관람거리를 추적해보자. 가로변은 화면과 평행하고 세로변은 화면과 수직으로 놓인 직사각형을 그린 그림에서 직사각형의 세로변을 연장하면은 한 점에서 모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점을 V라고 해보자 라고 했어요. 자, 우리 V만 그냥 표시해봐요. V만 표시하면 됩니다. 자, 그 V는 그림의 소실점이다 라고 했어요. 그냥 얘는 소실점이래요. 소실점. 자, 그 다음에 점 V에서 직사각형의 가로변과 평행한 선을 긋고 이 선을 지평선이라고 하자라고 했어요. 사건의 지평선이네. 씨발 진짜 그죠? 자, V를 기준으로 가로변은 뭐라고? 지평선이라고. 옆에 이 지평선을 적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직사각형의 한 대각선을 연장했을 때 지평선과 만나는 점을 V-라고 하자. 보이죠? 옆에 대각선 연결한 부분 V- 보여요? V- 보여? 그래서 점 V와 V 사이의 거리를 C, 화가와 화면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한다면은, 자, C 대 D는 소문자 C 대 D가 성립하여 최적의 관람거리를 구할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은 뭘 하면 돼요? 이게 근데 잘못 나온 것 같은데 V와 V 사이가 아니라 V와 V- 사이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결론적으로 말이 어렵게 나왔는데, 자, 봐봐. 최적의 관람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돼요. V와 V- 사이의 거리. 그 다음에 그 밑에 요것만 그냥 적어주세요. 여기는 뭐라고 돼 있었냐, 아까? CD는 그러니까 요거는 이 식만 적어주시면 되고요. 얘의 최적의 관람거리는 결론적으로 이거란 얘기입니다. 설마 이딴 걸 비율로 구하라는 개소리는 안 하겠죠, 그죠? 한편 르네상스 시대의 원근법을 연구했던 프란체스카는 원근법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시선과 중앙선이 이루는 각이 60도의 범위 안에 들어오는 사물을 투시 원근법으로 그릴 경우
화면의 실제 사물과 유사하게 사물의 상이 구현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야? 자, 시선과 중앙선 간의 얘 각도가 60도 이하, 60도 이하면은 뭐야? 가능하대요. 원근법이 가능하대. 근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겠죠, 밑에? 하지만 이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사물을 보고 그린 그림에서는 상이 왜곡된다는 것이야. 60도 이상으로 하면 왜곡된대요. 이런 이유로 후대 미술가 중에는 투시 원근법에 대해 회의적 시각을 지닌 이들이 등장했는데, 하지만 투시 원근법은 여전히 대상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이들에게는 유용한 방법이다. 최근에는 증강현실의 구현에 투시 원근법이 활용되고 있다. 이거 혹시 아세요? 증강현실 본 적 있어요? VR 체험 한번 해본 적 없어? 해봤죠? 해보면 살짝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 살짝 어색하지 않아요? 살짝 어색하잖아. 근데 그게 그나마 최적으로 볼 수 있는 거래요. 알겠죠? 저도 VR 체험한 지가 졸라 오래됐어요. 예전에 그 8년 된 전 여친 때 본 이후로 한 번도 그 VR을 체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어떠나 모르겠네. 예. 그렇지 않았을까요? 예. 자, 1번.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투시 원근법이 변화해온 과정을, 일단 뭐가 틀렸어? 변화했다는 말 한 적 없죠? 야, 통시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통시적 뭐였어? 동균아? 나 이거 얘기했는데. 통시적이라는 게 뭔지 알아? 언제 알 거야? 시원아, 통시적이 뭐야? 너도 모르는 거야? 시간 왜곡? 시간 순서대로. 시간 순서대로가 통시적입니다. 요게 틀렸고요. 자, 2번, 3번, 4번, 5번 볼게요. 자, 2번. 구체적인 예를 들어 투시 원근법의 구현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그림까지 지워져서 했으니까 구체적인 예가 없을 수가 없겠네요. 그죠? 3번. 투시 원근법에 대한 특정 인물의 비판적 견해. 그 마지막에 있는 거죠. 그쵸? 4번. 관련된 주요 용어의 개념을 활용하여 투시 원근법을 설명하고 있다. 그죠? 뭐 소실점도 있고, 뭐 시선도 있고, 사형도 있고, 막 그랬잖아. 그죠? 자, 5번. 자연적 원근법과의 차이점을 들어 투시 원근법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자연적인 것은 뭐가 문제였어? 이게 비례나 법칙이 없었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쵸? 자, 윗글의 그림, 그림 1번, 이빨이네 아주 그냥. 그림 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평면도에서 받침목들이 화면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받침목의 끝점을 잇는 시선과 중앙선 사이의 각이 작아진다. 자, 받침목이 뭐였어요? 이런 애들이었지. 근데 이런 애들이 당연히 멀어질수록 어때? 각도가 점점 작아지고 있죠. 동윤아 여기 봐. 도용하고 있어. 봐봐. 여기 봐봐. 받침목이 멀어지고 있지. 멀어져서 연결 다 해줬죠. 각도가 어때? 점점 작아지고 있죠. 이거 맞네요. 그죠? 맞죠? 여기 가상에선 안 그렸으면 좆될 뻔했네. 그죠? 가상에선 그려서 그나마 좀 괜찮아 보이네요. 그죠? 이해됐죠 이거? 된 거 맞아? 너 안 되면 도영쌤한테 데리고 간다. 이거 아니냐고. 자, 2번. 상승도에서 한 개의 받침목과 양 끝점은 화면에 동일한 점으로 표시된다. 그치? 한 개의 받침목과 양 끝점은 뭐라고 했어? 화면에 동일한 점. 아까 그럼 이 점이 뭐라고? 소실점. 이해됐어? 그 다음에 3번. 상승도에서 받침목들이 화면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받침목 약 끝점의 사형은 중앙선에서 멀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봐봐. 여기 멀어질수록. 그죠? 멀어질수록. 자, 그 다음에, 양 끝점의 사형. 양 끝점의 사형. 요게 두 개 말하는 거죠. 그죠? 중앙선에서부터 멀어지냐? 화면에서 멀어질수록. 근데 우리가 사형이 뭔지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해봐야 돼요. 사형이 뭐였어요? 사형. 유리판과 만나는 지점입니다. 유리판과 만나는 점. 자, 유리판과 만나는 점이라고 했을 때 어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게 뭐야? 가깝네. 맞죠? 여기가 사형이라고. 요 지점이 사형이라고. 오케이? 그러면은 얘는요, 결론적으로 몇 번이랑 똑같은 거야? 1번 선지랑 같은 말입니다. 이해됐어요?
근데 3번은 멀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까워지고 있는 거지. 이해되니? 3번이 정답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투시도에서 멀리 보이는 받침목일수록 그 상위 소실점에 가까워진다. 멀리 보이는 받침목이 뭐야? 어디 그 있죠? 여기 상승도로 투시도예요. 투시도. 투시도. 그 다음에 상위 소실점에 가까워진다. 그치? 멀어질수록 점점 조그맣게 보이고 있잖아. 그치? 그죠? 그 다음에 투시도에서의 소실점은 평면도의 중앙선과 상승도의 중앙선을 연장할 수, 이건 뭐 많은 표현이라 더 얘기할 게 없네요. 그죠? 그 다음에 3번. 와! 3번. 너무 쉬운 문제네요. 그죠? 너무 쉬운 문제야. 자, 가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한정 투시 원근법으로 그린 이 그림은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180이다. 잠깐만. 뭐가 나왔어? 이거 바로 적용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죠. 실제 길이죠. 근데 우리가 소문자인지 대문자인지를 볼 필요가 있네요. 그쵸? 우리가 CD가 뭐였어요? 그냥 일단 이렇게 생각해보자. 각각의 180이래. 180. 그러니까 여기 보기에, 여기 앞에 있는 가로 180, 밑에 있는 세로 180. 자, 그림에서 건물의 계단 앞까지 이어져 있는 타일들은 실제로는 같은 크기의 직사각형이다. 실제 타일은 가로 변이화면과 평행하고 세로 변이화면과 수직이다. 이건 같은 말이고요. 넘어가도 되고요. 그림 속 타일들의 세로변을 연장하면은 건물 중앙 입구의 한 점에서 모인다. 이 점은 그림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는데 이 그림의 점에서 그린 지평선은 그림의 세로 가로 테두리와 평행하며 지평선과 그림 속 타일의 대각선을 연장한 선은 그림의 세로 테두리에서 한 점으로 만난다. 자, 그럼 우리가 최적의 관람거리 벌써 나온 것 같은데요. 그죠? V-와 V 사이 아니야? 그럼 몇 cm인 것 같아? 중앙이잖아. 90cm겠지. 그죠? 자, 1번. 실제 장면을 보고 있는 화가와 화면 사이의 거리가 120cm였다면은 화가가 보고 그린 실제 타일은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더 길겠다. 이게 만약에 120cm인 상황에서 봤다. 그러니까 최적의 관람거리는 90이었는데 더 멀리서 본 거니까. 그죠? 더 멀리서 본 거니까 실제 타일은 가로가 더 길어 보일 수 있겠지. 그지? 그 다음에 2번. 정사각형인 타일을 보고 이 그림을 그렸다면 화가가 본 것과 유사하게 관람하기 위해서는 관람거리를 90cm로 유지해야겠다. 이게 맞는 말이겠네요. 좀 힘드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갑시다. 다른 거로. 여기 됐죠? 요건 이해되셨죠? 4번.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기억이 뭐냐? 유리판에 들어온 사물의 상황을 그대로 그린다라는 얘기고요. 자, 1번. 기억. 사물의 각 점의 사형들을 모아서 그린다는 것이다. 맞겠죠? 그 다음에 니은이 어디에요? 한점 투시 원근법으로 그린 거. 소실점을 하나만 설정하고 그린 거. 이거 맞는 설명이네요. 디귿은 중앙선이 철로와 평행하다고 하자. 철로가 화면과 평행한 바닥 방향으로 뻗어 있는 게 아니라 수직인 거죠? 그죠? 철로는 3번이 정답입니다. 자, 리을은 뭐였냐? 하나의 점에 가까워진다. 중앙선과 화면이 만나는 점에 가까워진다. 맞는 말이겠네. 그 다음에 5번 미음이 중앙선은 바닥면과 평행하다고 하자. 바닥면이 화면과 수직이 된다는 거. 아까 3번이랑 같은 선지죠. 비슷한 말이죠. 자, 5번. A와 E의 문맥적 의미와 유사하지 않은 것은 유사하지 않은 겁니다. 자, A가 수학과 과학의 원리를 적용했다. A는 1번은 이 공장은 신기술을 적용했다. 비슷한 거죠. 그쵸? 맞아요? 그 다음 2번. B가 뭐였냐? B가 기초, 광학의 원리에 기초했다. 그리고 독립점을 기초했다. 그러니까 B에서 나오는 기초한다는 건 뭐예요? 원리를 기반으로 한 거잖아요. 그죠? 독립성을 기초한 사람은 이건 만든 사람인 것 같은데 2번이 틀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번 3번 C가 어디였냐? 밑에 있어요. 철로의 평면도와 상승도를 종합하면 투시도를 완성할 수 있다. 만들 수 있다. 그죠? 다음 주까지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해야 된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4번 D가 지금 뭐였냐? D가 어디 갔니? D가 어디 갔어? 유지해야 된다. 최적의 관람거리를 유지해야 된다.
사고 예방을 위해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해야 된다. 그렇지. 그런 게 계속 지속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2가 재현입니다. 재현. 하지만 추주 언급은 여전히 대상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려는, 자신을 구현하려는, 그죠? 그러면 5번이네요. 조선시대의 마을을 재현한, 구현한 민속촌을 만들었다. 이것도 맞는 말이겠네요.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마지막을 타는데 짬새가 있네. 졸라 웃기네. 씨발 무슨 스폰데냐? 존나 웃기네 진짜. 자, 아무튼 이거 보러 봅시다. 자, 처음에 이제 법 원리주의에서는 법 규범을 법 규칙과 법 원리로 나누어 파악한다라고 했어요. 자, 일단 법 규범을 두 가지로 나눴다. 첫 번째 규칙,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리였나요? 원리? 네, 원리. 원리. 각각에 대한 또 이제 정의가 들어갔겠죠. 예. 법 규칙은 확정적 규범 내용을 갖는 반면 법 원리는 이념적 당위로서, 말이 좀 어렵게 나와 있죠. 자, 말 그대로 얘는 규칙은 뭐야? 규범에 대한 내용이에요. 요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규범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원리 같은 경우는 이념이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념. 이념이 뭐야? 이데올로기 같은 거, 사상 이런 거죠. 그죠? 생각. 그죠? 그래서 주어진 상황에서 무언가를 최대한 실현할 것을 요청하는 규범 내용을 갖는다. 그러니까 뭐야? 최대한 실현해달래요. 최대한 실현. 여기서도 마찬가지 규범의 내용이 있긴 합니다. 규범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대신 어떤 차이가 있냐? 얘는 확정적이라고 나와 있어요. 얘는 확정적. 얘는 무조건 해야 되고 얘는 최대한 해주세요. 이런 느낌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어느 게 좀 더 강제성이 커요. 저 위에 게 조금 더 강제성이 크죠. 그죠? 그래서 법 원리는 법 규칙의 존재와 내용을 파악하는 데 배경적 근거가 된다. 그래서 법 규칙은 구성 요건과 그에 따른 법률 효과의 발생이 확정적으로 규정된 법 규범이다. 규칙은 아까 제가 말했던 요 포인트 항상 기억하시면 조금 더 쉽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즉 법규칙은 법 규범이 정하는 요건이 사실로 발생하면은 자, 그에 대응하는 법률 효과가 반드시 발생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요거랑 관련된 어떤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고 했어요. 반드시 발생한다고 했어요. 반드시. 그 다음에 즉 법규칙은 그 다음에 법규칙을 해석하여 적용하는 과정은 논리적 작동의 수행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것도 같이 연결시켜주고요. 논리적 방식이라고 돼 있어요. 논리적 방식. 그러니까 당연한 거지, 그지? 얘는 꼭 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죠? 팩트를 기반으로 하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통상 법적 3단 논법이라고 부르는 이 논리적 작동의 수행은 법 적용을 두 가지 전제로부터 영역되는 자명한 추론으로 간주한다. 이때 대전제는 법규범이고 소전제는 법규범의 적용 조건으로 확인된 사실이다. 자, 법규범 동그라미 쳐주시고 법규범의 적용 조건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그러니까 대전제는 법규범 자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건.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적용 조건의 확인은 조사를 거친 사실이 법률상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판단을 통해 이루어진다. 법적 결론은 사실관계의 법규범을 적용하여, 자, 거기 밑줄, 사실관계의 밑줄, 사실관계에 인해서 조출한다. 자, 만약 동일한 행위에 대해 각각 반대되는 법률 효과를 규정하고 있어 충돌하는 규칙들, 밑줄 쳐보자. 충돌하는 규칙들이 있다면은, 자, 특별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법칙을 적용하여 어느 하나의 법 규칙만이 유효하다고 선언하거나 예외 조항을 두는 방법으로 해결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다른 어떤 경우가 있다고 했었는데 어떤 경우였냐면은 법이 충돌하는 경우. 법이 충돌한다는 얘기는 두 가지 이상의 법이 적용돼야 되는 경우겠죠. 그쵸? 그래서 거기서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특별법이 우선이어야 돼. 그죠? 특별법 우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신법 우선. 새로운 법이 나오거나 특별법을 우선하거나,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외 조항을 두거나. 요거랑 관련된 게 지금 법 규범, 법 규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법 원리는 법률 효과의 발생이 주어진 조건 아래에서 가능한 최대로 실현되는 형식을 가지는 법규범이다. 즉, 법 원리는 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발생하는 법률 효과가 확정되어 있지 않다. 그럼 여기는 요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법률 효과가 언제나 확정되어 있지는 않다. 요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 어떤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 원리들이 충돌할 경우 이익 형량을 통해 해결된다. 자, 거기 동그라미 쳤죠. 이익 형량. 자, 여기도 법 충돌할 경우가 분명히 있다라고 한 거네요. 그죠? 여기서는 법이 충돌하는 경우 지금 뭐라고 했죠? 이익 형량이래요. 이익 형량. 자, 이익 형량이란 어떤 구체적 사안에서 충돌하는 법 원리로부터 나오는 법률 학과들 중 어떤 것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선택하는 판단을 칭한다. 그러므로 법 원리 사이의 충돌은 법 규칙과 달리 어느 법 원리가 더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차원에서 다뤄진다. 자, 얘는요, 요런 거를 우선한다고 했지만, 자, 여기서 같은 경우 이익 형량과 관련되는 게 뭐라고 지금? 어떤 게 더 큰 비중이냐, 비중을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죠. 비중을 기준으로 결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때 상충하는 이익들의 비중을 측정하는 방식으로는 이익 실현의 최적화를 살피는 방법 등이 있다. 밑줄 쳐보자. 이 이익 실현의 최적화를 살피는 방법. 자, 그래서 법 원리주의에는 이익 형량의 산물이 법 규칙이라고 본다. 이익 형량의 결과로 획득된 법 규범은 특정 사안에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요건과 법률 효과를 갖은 법 규칙의 형식을 띌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법 원리는 규칙의 존재와 내용을 파악하는데 배경적 근거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이 큰 비중이 결정이 되는 것 자체가 이제 이게 뭘로 연결된다고? 법 규칙과 연결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법 규칙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얘가 어떤 판단을 했을 때 원리를 기준으로 먼저 판단을 한다는 얘기겠죠. 이해됐어요? 그럼 이게 확정이 나게 되면은 이제는 요걸로 확인을 하면 되는 거겠죠. 되니? 자, 여기까지 이제 가에 대한 얘기고요. 그리고 법 원리주의라는 이야기입니다. 법 원리주의. 요걸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 부분 볼게요. 자, 죄형 법정주의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죄형 법정주의. 자, 죄형 법정주의란 어떠한 행위가 범죄이고 그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미리 성문의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러니까 범죄를 어떻게 규정해야 된다고요? 확실히 규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범죄에 관한 처벌을요, 뭘로 규정한다? 성문의 법률로 규정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선의 형법은 처벌의 기준을 명시한 성문화된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자, 이 와중에 뭐가 나왔냐? 조선의 법률이 나왔어요. 조선의 법률. 한마디로 얘도 뭐를 포커스에 두고 있다? 처벌을 포커스로 두고 있다. 여기까지니? 자, 이와 관련하여 조선시대 형법에서 죄형 법정주의를 발견할 수 있다는 입장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 형법에서 죄형 법정주의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거랑 관련해서 두 가지 입장이 존재, 일단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법정주의를 발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발견하기 어렵다. 여기 두 가지가 있다. 그 다음에 자, 조선시대의 형법은 범죄의 종류, 범죄자나 피해자의 신분 등을 개별적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는 정형주의적 형식을 따랐다. 밑줄 쳐보자. 정형주의적 형식. 그 다음에 범죄의 종류, 그 다음에 동그라미, 그 다음에
신분 등 범죄의 종류와 신분에 따라 달라진대요. 됐죠? 조선시대 형법의 일반법으로 적용되었던 대명률의 단죄인 율령조에 따르면 죄명을 확정할 때는 반드시 율령을 따르고, 율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형벌 법규래요. 그 다음에 행정적 명령이나 금지를 규정한 행정적 규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중에 이따가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이를 위반할 경우 벌을 준다고 하였다. 이러한 규정은 법관이 밑줄 쳐보자.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법관이 임의적으로 판단해 범죄 여부를 결정할 수 없도록 했다는 점. 그래서 죄형 법정주의가 동일한 원리가 작동됐다고 할 수가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예요? 자, 요렇게 요 발견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두 가지 근거를 댈 수가 있는 거지. 그죠? 얘는 뭐라고 하고 있는 거야? 이거 주장이네요. 그죠? 맞죠?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외부의 압력 없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임의적인 판단이 없어야 돼요. 그 누굴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법관의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쵸? 됐니? 이해됐어? 동균이 이해됐어? 그 다음에 그런데 조선시대 형법은 구체적으로 개별적인 사안을 하나하나 열거하는 형식이었기 때문에 어떤 사항에 각 조항을 곧바로 적용하기에는 용이했지만 실제 발생하는 모든 사안은 열거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을 적용할 때 이에 대응되는 규정이 없어서 법률에 흠결이 생길 경우도 있었다. 그러니까 항상 이럴 수만은 없어요. 항상 이럴 수만은 없어. 모든 사건에 다 적용하기 힘들어. 그럼 이거를 관련한 게 이제 법률에 뭐가 있다? 흠결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당연히 예외적인 사항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를 보완하고자 단죄인 율령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다. 율령이 기재된 것이 사리를 모두 교체할 수 없으므로, 맞나? 규제할 수 없으므로 만약 죄를 결정하는데 율조가 없으면은 율문 중에 가장 밑줄 가까운 것에 이거하여 더할 것을 더하고 뺄 것은 빼어 죄명을 결정하여 형조에 보고하고 형조는 임금께 아뢰어 처벌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나마 이게 좀 어때? 융통성을 발휘하는 부분인 것 같죠? 이를 인율비부라고 하는데 죄명을 결정한 후에 형조에 보고하고 임금께 아뢰도록 한 것은 자의적인 판단을 방지하려는 노력이었다. 하지만 죄를 결정할 때 자의적인 유추가 개입할 수 있으므로 조선시대의 형법은 죄형 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보는 입장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서는 뭐가 있었어요? 어떤 이야기가 있었어요? 지금 이거를 인율비부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거는 어떤 건지 정도는 알아야죠. 그죠? 그죠? 판결을 하고 어디로 보내서? 형조로 보내고 그 다음에 임금한테 보내는 거였죠? 근데 당연히 이렇게 판결 자체에서 이미 뭐가 있을 수 있다. 자의적 판단이 있을 수 있다. 맞죠? 여기에 대한 얘기고요. 하지만 어떤 인율들은 인율비부가 정형주의를 따랐던 조선시대 형법상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또 본다. 인율비부는 정형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동원된 법 적용 방법으로서 구체적인 법률들은 추상화하는 특수한 해석 방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조선시대 형법에서 죄형 법정주의를 발견하는 이들은 인율비부가 조선시대 형법상 필연적이었음을 감안해야 한다고 본다. 그치? 매뉴얼대로 안 가면은 딴 데다 얘기를 해줘야 되지. 그죠? 뭐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지문 자체가 어렵진 않은데 문제가 어떨지 모르겠네요. 자, 문제로 봅시다. 자, 다음은 가와 나를 읽은 학생이 작성한 활동제 일부다. 기억 미음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기억이 지금 뭐라 되냐면 두구를 통합적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자, 기억 가 부분과 나 부분을 기준했을 때 통합적으로 이해했을 때 법을 해석하여 적용할 때 서로 충돌하는 가치를 제시하고 이를 서로 비교하였다. 맞냐? 나는 맞죠? 가는요? 가는 이랬잖아요. 원리를 바탕으로 규칙을 만들 수 있는 배경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마지막 문단에.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부분. 자, 가 부분인데 도입 문단의 내용 제시 방식 파악하기. 자, 법 원리주의 관점에서 법 규범을 제가 처음에 규칙과 원리로 나눠줬다고 했죠? 연결되죠?
그다음에 3번 디귿 죄형 법정주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조선시대 형법을 바라보는 입장들을 제시했다. 그렇지? 죄형 법정주의 얘기했고 여기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고 발견할 수 없다라는 입장 두 가지 딱 제시가 되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리을 자 4번 법규칙과 법원리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둘의 관계를 설명했다. 차이점 있죠? 차이점 있고 이 둘의 관계 어때? 얘가 얘 근거가 된다고 했었고 자 미음 자, 죄형 법정주의 측면에서 조선시대 형법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각을 대조하였다. 요런 부분에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같이 얘기했으니까 이거는 맞는 말이겠네요. 답이 1번이 됩니다. 자, 2번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보기 봅시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래전부터 법관의 독립을 강조하였다. 이는 법관이 자꾸 밑줄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한다는 사고의 표현으로 법관은 뭐라고? 오로지 법률에만 복종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어져 법체계의 완경성을 추구하려 했다. 또한 법관의 판결이 논리적 작동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법 적용 시 외부 영향이나 법관 자신의 주관으로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여 법 적용의 정당성을 갖추려 했다. 그 결과 법관은 자신의 판결에 대한 정치적 책임으로부터 일정 부분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그러니까 독립된 거니까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죠? 자, 1번. 가에서 법관은 법규칙에 의한 판결의 결과에 대해 정치적 부담감을 덜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다. 그냥 보기랑 연결시키면 충분히 가능하겠죠? 이해됐어? 자, 2번. 가에서 법적 산담 논법은 법관의 판결이 논리적이라는 것을 보장하여 법 적용의 전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규칙이니까. 그죠? 3번. 나에서 율령에 따른 법의 집행은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판결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다. 그치? 이걸 절대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거니까 딱 매뉴얼화 되어 있다고 했었잖아. 그죠? 자, 4번. 가와나 모두에서 법을 적용할 때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을 방지하려 했다. 이것도 맞는 말. 규칙이 존재하니까. 이해됐어 이거? 4번까지? 5번. 가와나 모두에서 흠결없는 법체제를 완성하기 위해 이건 개 에바잖아. 법관의 주관을 중시했다는 말 한 적 없잖아. 그죠? 오염되지 않으려고 했다고 했으니까 보기랑 정확히 안 맞는 말이죠. 자, 3번. 기억과 니은의 입장. 이 기억과 니은이 뭐니? 기억이 아까 이거였네요. 이거 죄형 법정주의를 발견할 수 있는 입장, 없는 입장. 그럼 요거 기준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겠네요. 자, 보기 A, B에 대한 판단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A. 율과 령에는 조문이 없으나 이치상 마땅히 해석은 안 되는 것을 한 자는 태 40을 친다. 지은 죄에 사리가 무거운 경우는 장 80을 친다. 태형이 있고 장형이 있는 거 뭔지 아세요? 태형이 아마 회초리였을 겁니다. 장형은 알죠? 하나로 하는 거 있죠. 민속촌 가면 하실 수 있는 개꿀잼 그 프로들 있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B. 자, 령으로는 금지한 바 있으나 의례 죄명이 없는 경우 령을 어기는 자는 태 50을 친다. 자, 요거가 B는 약간 A에 비해서 조금 더 어때? 융통성을 발휘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죠? 자, 1번 기억 죄형 법정주의에 있다라는 부분에서 A는 율과 령에 따라 죄의 경중을 물어 형벌이 달라지고 있으므로 우리 입장이 부정될 수는 없다. 야, 형벌이 달라지는 것 자체가 안 되지. 그지? 똑같이 매뉴얼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죠? 자, 2번 기억 A는 처벌할 규정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데도 그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므로 우리 입장이 부정될 수는 없다. 자, 이것도 틀린 거 뭐야? 처벌할 규정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틀렸고요. 3번 니은 A는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 있지만 그에 대한 형벌이 지나치게 무거움으로 우리 입장이 부정될 수는 없다. 부정되는 거 아니야? 규정이 뭐 있는 거랑 무거운 거랑 전혀 상관없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가 할 수 있다. 자의적 판단의 가능성이 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4번 기억 부분입니다. B는 죄명이 없어서 발생하는 처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령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우리 입장이 부정될 수는 없다. 그치? 여기 율에는 죄명이 없잖아. 그죠? 근데 령에서는 있으니까 우리 입장이 부정될 수는 없다. 그럼 이 얘기는 뭐야? 부정되지 않는다. 그럼 이거는 맞는 말이다라는 얘기겠네요. 그죠? 맞아요? 어쨌든 우리가 요거 같은 경우는 령에 의존하는 것 자체도 법률에 의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4번이 맞는 말이겠네요. 그죠? 조금 어려웠습니다. 자, 4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예요. 1번
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법 규칙과 법 원리는 그에 대응하는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법에서 정한 요건이 뭔데? 법에서 정한 요건. 자, 그걸 일단 먼저 보셔야 될 건데, 법에서 얘기한 요건. 가 부분은 잠깐 보세요. 자, 이게 어디 있냐면요. 밑에서 두 번째 문단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법 원리는 법률 효과의 발생이 주어진 조건 아래에서 이렇게 이런 말이 되어 있고, 즉 법 원리는 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발생하는 법률 효과가 확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얘기 있잖아. 반드시 확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충족되지 않다고 해서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자, 2번. 자, 법 규칙들이 서로 맞부딪히면 하나의 규칙만이 채택되어 그에 대응하는 법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맞죠? 규칙들이니까. 3번. 법 규칙과 법 원리는 이익 형량을 통해 충돌하는 사안을 해결한다. 그치? 요거 달리 법 원리는 그게 가능하죠? 이렇게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4번. 법 원리는 주어진 조건에 따라 다양한 정도로 실현될 수 있다. 그쵸?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다고 했죠. 법적 산단 논법에서 법 규범은 대전제로 확용한다. 아까 대전제 이거 얘기했었죠. 그죠? 두 가지. 위에가 대전제고 밑에가 소전제입니다. 5번.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조선시대는 율령이 어거되더라도 경우에 따라 형벌을 가감하는 사법제도를 운용하고 있었다. 아까 그게 이거였죠. 인율배부. 그죠? 2번. 조선시대의 형법이 범죄에 대한, 잠깐만. 내가 적절한 거구나. 미안합니다. 사법제도인지 형벌을 가감하는지는 봐야겠네요. 여기가 어디 있냐면은 나에서 두 번째 문단 보시면요. 자, 죄명을 확정할 때는 반드시 율령을 따라야 돼. 어근 너다로도 경우에 따라 형법을 가감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율령을 기반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틀렸어요. 자, 2번. 조선시대의 형법이 범죄에 대한 사안을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율비부가 사용되었다. 이 매뉴얼이 하도 딱 정형적이기 때문에 그게 아닌 경우에는 이 인율비부를 사용하는 게 맞겠죠. 2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넘어갈게요. 자, 문맥상 A에서 E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A가 간주한다랑 여긴다예요. 자명한 추론으로 간주한다. 그렇다고 생각한다. 그죠? 여긴다. 연결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자, 법적 결론은 사실관계에 법규범을 적용하여 도출한다. 그 결론을 낸다는 얘기잖아. 그쵸? 근데 여기서 바로 잡는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것 같아요.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자료는 한 다다음 주부터 주면 되냐? 아니면 다음 주부터 주면 되냐? 그럼 안 준다?